예, 오늘 7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기 세속사회와 새로운 정치 신학이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미리 이제 강의안을 보내드렸으니까 살펴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미리 읽어보셨으면은 아실 수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늘 이제 8번의 강의에서 가장 신학적이지 않은 좀 가장 철학적인 내용이 제일 많은 내용일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Return to Religion, 그러니까 종교의 귀환이라고 하는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루면서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도 많이 설명하긴 했지만 그것들을 조금 더 최근에 논의들을 담아서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냥 교양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문학적인 지식적에서도 그렇고 이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신학하고 교회하고 좀 약간 동떨어진 내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게 이제 공공신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배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바로 강의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이제 해야 될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정치 철학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사람은 존 롤스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 철학자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로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뭐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분의 강연이나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정치 철학자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이제 존 롤스예요. 존 롤스가 여기 보이는 The Theory of Justice라는 책을 1971년에 쓰거든요. 이 책이 정말 그 심지어 이제 정치 철학계뿐만 아니라 미국의 철학계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꾼 책이라고도 평가를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됐고 이 책이 단번에 이제 철학계의 큰 이슈를 만드니까 그 이후로 롤스에 대한 평가를 엄청나게 학자들이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유명한 대가가 한 명 책을 딱 쓰면은 그거에 대한 엄청난 그 학자들의 크리티컬한 리뷰가 많이 달라붙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유명세를 뜨게 되는 건데 사실 이 롤스의 정의로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요. 이게 뭐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니까 이거는 이제 뭐 마이클 샌들이나 마이클 로직이라든가 로버트 로직 그리고 이제 뭐 찰스 테일러 뭐 마이클 와일저 이런 엄청난 많은 그 현대 철학 정치 철학자들이 이 책을 비판하거나 혹은 약간 계승하면서 비판하면서 엄청나게 유명해져요. 그래서 사실 이 정의론에 대한 비판서를 이제 마이클 샌들이 정의와 자유의 한계라는 책을 쓰거든요. 그 책 때문에 또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 롤스를 비판하면서 유명해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아까 제가 했지만 로직이라든가 월저, 뭐 테일러, 샌들 다 그러니까 미켄타이어도 그렇고 이제 다 이 책으로 파생된 학자들입니다. 근데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은 그동안 그 정치 철학이나 한국 철학계에서 정의론, 윤리 정의론의 문제가 굉장히 핫한 이슈였는데 제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완전히 그동안 우리가 철학계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그리고 또 이제 사회 관계에 대한 이해를 이 책이 이제 완전 이제 혁명적으로 바꾼 책으로 평가가 되죠. 그래서 이 책은 다시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적 자유주의란 책이 1980 몇 년도에 나오는데 이 책은 이제 정의론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는데 이 비판은 어떻게 되냐면 1980년대에 정치적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논쟁으로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던 마이클 샌들, 찰스 테일러 같은 사람들은 그리고 이 정치적 그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입장으로 묶여서 이 존 롤스를 비판하고 이 정의를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이 논쟁이 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요. 이런 엄청난 논쟁들을 이제 정리해서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책을 써요. 제가 이따 얘기했지만 이 정의론도 그렇고 정치적 자유주의도 그렇고 종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를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해서 이제 입장이 바뀌는 부분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민법이라는 거는 마지막에 이제 정의론의 아이디어를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펼쳐서 소위 말 세계 정의에 대한 글로벌 저스티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마지막 책이라서 이 3부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만약에 이제 롤스의 책을 읽으실 것 같으면 여기 가운데 있는 책 두 번째 정치적 자유주의를 읽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정의론은 굉장히 두껍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 책을 조금 더 쉽고 또 정리해서 쓴 책이 정치적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시는 게 좋고요. 사실 롤스는 그 1950년대에 이미 자기 이제 석사 학사학위 논문을 이제 종교에 대해서 종교적 믿음에 대한 거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을 이제 버리고 잃어버렸다고 할까요? 버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세속 정치학자를 하는데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롤스와 종교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미국에서 공공신학이라고 할 때에 그 공공신학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제가 초기에도 얘기했지만 Theology in the Public Square라고 했죠. 공론장에서 종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는데 이 공론장에서 종교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가장 그 중심부에 있는 논의가 롤스의 정의론이에요. 그래서 이 롤스의 정의론을 토대로 기독교나 종교의 몫을 어떻게 개입하느냐 마느냐 갖고 제일 많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좀 정치 철학하고 많이 연결된 문제라서 신학자들이 크게 다루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정치학계라든가 사회학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분야죠. 그래서 지금 의외로 공공신학이라고 했을 때 신학적인 담론은 신학자들이 많이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 문제, 공론장에서 종교의 문제는 신학과라기보다는 사회학이나 정치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일반 대학 정치학과에서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담론이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위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쓰기도 했는데 정치신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국내에 소개된 정치신학이란 것은 1960년대 독일에서 일어난 메츠, 몰트만, 죘레라고 하는 그 정치신학자들의 논의만 소개가 됐어요. 제가 이따가 그것도 소개할 거예요. 근데 그 정치신학, 그 독일의 정치신학자들이 나온 맥락과 그것을 어떻게 요즘에 더 발전시키는지도 얘기하겠지만 그 독일과 유럽 중심의 정치신학이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미국 나름대로의 정치신학 그리고 공공신학이 이제 담론이 이 정치 철학과 연결돼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론의 내용을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심지어 뭐 수능 시험에도 나오고요. 논술 시험에도 나오고 아마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도 나올 거예요. 뭐 저 때는 안 배웠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아마 교과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뭐 EBS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고등학생들도 많이 공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롤스의 정의론은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시면 영상도 많고 글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 골조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교양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롤스는 그동안 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윤리학과 정치학의 핵심은 인간이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어떻게 덕스러운 인간이 될 것인가, 어떻게 정의로운 인간이 될 것인가, 그리고 철인 정치라든가 군주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는가, 마키아벨리, 홉스까지도 심지어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항상 정치와 정의의 문제는 사람에게 집중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 어떻게 정의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그런데 롤스가 기본적으로 바꾼 거는 사람에게 관심을 둔 게 아니라 이 정의의 문제를 사회 구조에 관심을 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정의로운 구조,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시스템이 될 것인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의 경제학의 용어라든가 혹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정의의 문제를 인간과 윤리의 문제에서 시스템과 구조의 문제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사회가 정당한,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구축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을 공정으로서의 정의, justice, fairness, 공정하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어떠면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롤스의 기본 철학의 골조는 우리 사회에 제한된 재화를 어떻게 공평하게 불평 없이 모두가 납득할 만하게 분배할 수 있을까? 공정하게. 그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배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에 우선적인 관심을 둔다. 이게 첫 번째 인간론이에요.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을 항상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글을 보면 롤스의 인간론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첫 번째 원칙이 인간, 개인의 고유한 자유를 제일 첫 번째 원칙으로 두는 거죠.
그거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자유. 그 자유가 되게 중요한데 이 자유는 결국은 그 홉스로부터 이어져 나오는 코나투스라고 하는데 이 코나투스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자기 보존 욕구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내 생존과 내 권리와 내 지분에 대한 보호 본능이 있다. 이거는 침해 못 받는다라고 하는 철저한 개인의 권리 담론이 중심이 되고 이것을 이제 코나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홉스부터 로크까지 다 이어지는 거고요. 스피노자도 이야기하고 이제 근대 인간이 발견해낸 자유예요. 그래서 인간은 일단은 이기주의자죠. 이타주의자가 아니죠. 내 권리와 소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남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죠. 이건 합리적 인간이 아니죠. 합리적 인간은 내 권리 담론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자주의라 개인적 원자주의, 어터미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공정하게 싸우지 않고 서로 손해보지 않고 피해보지 않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사회를 이루고 재화를 분배하느냐가 두 번째 원칙이죠. 그러면 이제 공정한 분배를 어떻게 서로 계약 당사자들이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가 이루어가는 게 정의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이 있고 그 인간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함께 타자들과 어울려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복잡한 게임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남들과 함께 어울려서 서로 억울하거나 나에게 주어진 몫을 정당하게 받아 누리면서 우리 사회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게 이제 사회 계약론의 첫 번째 어떤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롤스는 이게 사고 실험을 하는데요. 뭐 홉스나 루소나 로크 다 똑같아요. 그 홉스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한다든가 루소가 자연적인 인간에 대한 어떤 계약 조건을 다 이야기하는 건 뭐냐. 인간이 맨 처음에 사회라든가 국가라든가 조직이 형성이 될 때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타자와 관계를 맺고 가느냐를 그 원초적 그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사고 실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겠죠? 그 상황을 상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리지널 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런 인간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룰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 사회가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보자. 그거 한번 상정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피자가 있잖아요. 이 피자를 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제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가장 공정한 거냐라고 할 때 어떤 게임의 규칙을 만드냐면 이거를 그럼 뭐 8명이면 8쪽으로 나면 똑같겠네. 공평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결국 이 피자 조각을 나눌 때 힘이 있는 사람 혹은 돈이 있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그걸 우리가 공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공정의 담론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것 그것이 공정이잖아요.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똑같이 n분의 1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뭐 열심히 일하는데 누군가는 열심히 안 하는데 똑같이 나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롤스가 그 원초적 입장을 생각할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모두 다 어떤 그 칸막이가 돼 있는 그 무지의 장막이라는 커튼 뒤에서 함께 우리가 서로 합의를 한다. 계약을 맺는다고 생각해 보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신분이라든가 계급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조건, 전통, 어떤 배경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야. 근데 그 장애인이라는 거를 숨기고 한번 우리가 그 무지의 장막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사회적 계약 조건을 만들어 보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했는데요. 이게 참 재밌어요. 세 번째 보면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라면 자신이 여기서 만약에 나한테 돌아갈 몫이 가장 적을 거라는 것을 먼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쵸? 아니 나한테 이 몫이 조금만 떨어지면 피자가 제일 작은 조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을 갖게 되는데 그 불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최소 수혜자를 위한 정책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우리 사회의 어떤 룰을 만들 때 그 조건은 최소 수혜자 어떤 경우에 이런 사람들에게 최소 수혜자에게 어떤 몫이 갈 것인 그 조건을 만들자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만드는데 우리 사회가 돌아갈 때 원칙 두 가지를 만들자 해가지고 뭐 능력에 따라서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많이 가져가는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적게 가져갈 때, 그럼 어떤 조건에 만족할 때 내가 적게 가져오는 거를 모두가 동의할 거냐? 그거를 이제 만들자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래서 이건 첫 번째 자유주의의 원칙이기 때문에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 그러니까 자유의 원칙.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훼손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기적 인간. 아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의 몫에 따라서 차등을 둘 수 있는데 차등을 둘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상정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가도록 그 기준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회의 균등은 동등하게 제공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차등의 원칙. 우리가 만약에 다 각자의 자유가 있지만 이 경우에만 우리가 불평등하게 우리가 몫을 나눌 수 있다. 근데 그 불평등하다는 조건은 뭐냐? 최소 수혜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보지 않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자. 그러면 만약에 무지의 장막에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무지의 장막에 들어갔을 때 여기 뭐 사장도 있고 뭐 종업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유색인종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이 계약 조건에 합의를 하면은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기 정체성을 밝혔을 때 덜 억울하다는 거죠. 네, 이해하셨어요? 조금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최소 우리가 다 모르는 상태에서도 다 합의할 만한 조건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의 원칙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동등한 기회 균등을 가져가도록 하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롤스의 혁명적인 게 몫이라고 하는 몫, 디저트라고 하는데 나에게 할당된 몫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클 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마이클 조던이 저렇게 연봉이 높은 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냐 아니면 그 능력과 상관없이 사회가 만든 부의 조건이냐 이런 거를 물어봐요. 네. 나에게 몫이라는 것이 사실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런 소유를 내가 갖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부동산을 샀는데 집값이 오르는 게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그 지대라고 하죠. 땅값이 오르니까 자동적으로 그 건물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공동된 어떤 공유된 어떤 경제 질서가 땅값을 올라가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하철역이 생긴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건 내 몫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몫을 사회로 환원한다라는 것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내가 이제 마이클 샌델이 많이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 거 하잖아요. 얘가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머리가 똑똑해.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 서울대 갔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뭐 검사라든가 판사라든가 혹은 의사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건 내 노력이에요? 사실 이 논의는 그 롤스가 이 정의론에서 심지어 이 천부적인 재능조차도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재밌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롤스는 굉장한 사회주의자적인 자유주의자입니다. 이 말이 어폐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것을 혹은 내가 처음부터 타고난 재능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부가 만들어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은 상당히 복지주의적인 자유주의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뭐 빌 게이츠라든가 마이클 조던의 세금을 엄청나게 때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네가 재화를 벌어들이지만 그 재화의 모든 것들은 네가 노력한 게 아니라 사회가 만들었다는 어떤 공동된 합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롤스의 정의론은 굉장히 이제 그 사회주의적인 것과 결합이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분배적 자유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거는 뭐 드워킨이 했던 얘기기도 하고, 우리가 최근에 뭐 롤스 같은 거를 우리가 했을 때, 그래서 뭐 지하철에서 임산부 배려석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농어촌 지원자 특별 전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이거 왜 불평등하게 이거 만들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임산부 배려석에 이제 그냥 자리를 비워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게
바쁜 지하철에서 여기 누가 앉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혹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노인들 같은 경우 지하철을 이제 무료로 타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아, 세금은 내가 더 많이 내는데 왜 혜택은 저 사람이 보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또 뭐 농어촌 특별전형 같은 경우도 아니 똑같이 시험을 잘 보거나 능력에 따라서 대학에 가야 되는데 쟤는 농촌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대학에 합격한다는 이거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오늘날 대학생들이 그 특별하게 뭐 취업에 가산점이 있다 이런 모든 그 혜택들 이게 이제 공정 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담론인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롤스의 자유주의라든가 두어킨의 어떤 자유주의에 의하면은 우리 사회가 결국은 이게 이제 복지국가로 가는 어떤 혜택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내가 심지어는 그 미래의 노인이 될 수 있고 당연한 거죠. 또 심지어는 내가 장애인이 어떤 순간에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불안 요소를 내가 지금 세금으로 혹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제도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계약 당사자들은 내가 우리 사회에서 최소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 사회의 사회 조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내가 나중에 노인이 돼서 일할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장애인이 돼서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심지어는 외국까지 갈 건 없죠. 예. 그럴 일은 별로 없으니까. 혹은 뭐 내가 뭐 시골에 살아가지고 서울의 강남에서처럼 과외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 근데 우리 사회에서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 거란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에 맞춰서 최소 수혜자가 최대한 우리 사회에서 최대의 수익, 이익을 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한 사회로 가는 어떤 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실업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직장에 잘 다니는데 실업자가 돼서 당장 월급을 못 받을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적 부조라든가 혹은 실업수당이라든가 취업에 대한 재교육에 대한 어떤 안정자금 이런 것들을 사회 제도가 마련해 주면은 그렇죠? 우리 사회의 최소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면은 결국은 이 사회가 굉장히 안전한 사회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세금을 내고 그런 걸로 우리가 보완책을 만들어내는 사회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롤스와 두어킨이 말하는 분배적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뭐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롤스의 정의로는 굉장히 가장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적용이 많이 되고 있고 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오바마 케어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지금 뭐 의료계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영역에서 엄청나게 활용도 많이 되고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이론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이제 종교가 문제인데 그 롤스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묻기보다는 그렇죠? 공정한 절차.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계약 당사자들이 정당하고 서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우리 사회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합의한 그 계약의 결과를 우리가 공정하고 납득한 그 결론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이제 정의로운 거죠. 그래서 이걸 절차적 정의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정의의 내용을 제가 이제 하버마스하고 비슷하죠. 정의의 내용을 우리가 규범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조건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정의를 도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프로스듀얼 저스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심의 민주주의, 뭐 절차적 민주주의 이런 것들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롤스를 위시한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은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서 우리 사회의 재화를 공정에 분배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랍니다. 그러니까 롤스의 정의론에 보면은 아까 제가 정의의 두 번째 차등의 원칙에 대한 굉장히 그 경제학적인 그 뭐 그래프도 많이 나오고 그 논의 과정을 막 아주 복잡하게 좀 어렵게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경제학 용어를 설명해가지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가게 했을 때 심지어는 최대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불평등하지 않다는 걸 막 그 보여줘요. 증명하는 과정이 쫙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롤즈를 비판하고 정치적 자유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롤즈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관이에요. 이것을 비판해요. 그것이 뭐냐면은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 원초적 입장 그리고 무지의 배일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의 계약의 조건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초적 입장에 들어가서 무지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거기서 사람들이 계약 조건을 산다. 이게 이제 롤스가 그리고 있는 그 계약의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 조건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진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는 거잖아요. 이 조건을 비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정한 종교적 세계관이나 인간관, 사회적 가치는 공적인 영역에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방해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가치나 신념을 거론할 경우 합의가 깨지고 사회의 합의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무지의 장막에 들어갈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전통이나 이념을 다 내려놓고 얘기해야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들어오는 순간 서로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말했지만 세계관, 인간관, 사회적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롤스의 정의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롤스의 정의론은 종교하고 혹은 뭐 세계관하고는 완전히 배치돼요. 그게 이제 비판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주의자들이 이제 롤스를 비판하죠.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인간이 사고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자들은 권리를 지닌 어떤 개인이란 오직 일정한 제도를 갖춘 특정 유형의 사회 내에서만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식의 옳음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전통이나 가치관이라든가 사회적 배경을 배제한 채 합의를 할 수 있냐 이 얘기. 아까 또 동시에 했던 거죠. 찰스 테일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형식의 원자론이 범하는 기본적인 오류는 다음과 같다. 자신의 고유한 목표들과 열망들을 지니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키려는 그런 개인은 특정한 문명 내에서만 가능한데 원자론은 그 가능한 정도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 그런 근대적 개인이 나오려면 일정한 제도와 관행, 법규, 평등한 존중의 규칙, 공동의 숙고의 습관, 공동의 결사체, 문화적 발전 등이 오랫동안 발달해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그 정적 자유주의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순수한 합리적 인간,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뭐 차포 다 떼고 합리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사고 실험을 할 뿐이지 이거는 불가능한 인간이고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도취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실제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이클 샌들이 이제 롤스 비판하면서 가장 이제 리미티드 오브 저스티스, 리버럴리즘 앤 리미티드 오브 저스티스의 책에서 핵심적으로 말했던 게 여기 이제 맨 밑에 무연고적 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연고가 없을 수 있냐라고 하는 비판이에요. 연고란 말은 뭐 학연, 지연, 뭐 혈연, 뭐 여러 개 있겠죠. 근데 이 무연고적 자아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허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이클 샌델의 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롤스의 자유의 우선성이 이제 정의론의 첫 번째 원칙인데 개인의 고유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배제하는 것, 오히려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주의의 모순이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독특한 세계관, 인간관, 사회관을 공적 영역에서 거론하지 않으면서 양심의 자유를 말할 수 있을까? 공적 영역에서 이와 같은 기능들을 차단하고 순수한 절차적 정의만을 허용한다면 과연 그 영역에서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그렇게 원하는 인간의 고유한 자유라고 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가치관, 이 자유를 말하는 게 자유인데 그것을 다 배제한 채,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다 삭제한 채 자유를 얘기하려면 그게 무슨 자유지? 라고 비판하는 아주 합당한 비판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주의자들은 원자적 개인은 존재할 수 없고 원자적 개인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동체주의자의 비판이었고 이 비판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롤즈가 70년대 정의론을 얘기하고 80년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이 불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요.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고 우리나라의 뭐
동양 철학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사회학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하게 이슈였어요. 그래서 논문이나 책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자유주의 공동체의 논쟁이 있었고, 근데 이게 1990년대에 넘어가면은 Politics of Identity라고 정체성의 정치라고 하는 또 새로운 이론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롤스를 기반으로 한 대부분의 그 정치 철학자들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재화를 분배하는 거, 어떻게 공정에 분배하느냐가 중요한 정의의 핵심이었잖아요. 디스트리뷰티브 저스티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분배 정의였어요. 정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나누냐. 근데 이게 정체성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데 우리 사회의 정의의 핵심은 사실은 그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그 돈과 재화와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이 우리 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정 욕구를 제대로 채워주느냐가 정의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논쟁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체성의 정치에서는 사람의 내 정체성이란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트랜스젠더고 혹은 내가 동성애자고 혹은 내가 여성이고 소수자고 혹은 뭐 장애인이고 이 정체성을 얼마만큼 우리 사회가 사회적 지위로 인정해 주느냐가 되게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것도 이제 그 미국 사회에서 이제 진화된 논쟁인데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들 자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들 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을 우리 사회가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모욕적인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나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분배된 상황을 상정하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 특성, 그리고 다양한 어떤 인정 욕구들이 채워져야 그것이 정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논쟁이 지금은 정의론을 그 바라보는 사회 철학자들의 논쟁이 두 개로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낸시 프레이저랑 악셀 호네트를 대표적으로 책냈는데 이제 뭐 내용보다는 이 그 제목이 인상적이죠. 분배냐 인정이냐. 그래서 인정을 더 채워주는 것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정의론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몇 번 얘기했지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사회가 계속 분화되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양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모욕의 문제, 그러니까 모욕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의 모욕이냐면 내가 스스로 나를 평가하고 사회적 기준에서 나를 평가하는 그 타자의 시선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의의 핵심 논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 뭐 나는 지방시라고 하는 거, 나는 지방대 시간 가잖아 이런 책이 상징적인 제목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일주일에 이틀은 교수님, 사흘은 알바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하는 그리고 어디 가서 내가 뭐 재직증명서를 제대로 뗄 수도 없고 뭐 사대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사대보험을 입증하는 건 오히려 편의점 알바할 때 사대보험을 떼주고 내 대학에서는 안 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회가 내가 뭐 그래서 뭐 독일에서 유학해서 10년 만에 20년 만에 학위를 따왔는데 한국에서는 알바생 편의점 알바라는 거예요. 혹은 뭐 저기 뭐 학원에 가서 애들 영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욕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간 강사들이 계속 자살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 내 스스로와 사회가 부여하는 그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에서 이게 불공정하다고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롤즈의 정의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인간의 독특한 그 심리가 있다. 이제 인정 욕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정의를 풀어내는 담론들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리스 영이라고 하는 차이의 정치와 정의에서부터 이제 촉발됐죠. 그래서 이거는 페미니스트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품이 있는 사회는 이제 그런 내용들, 정의론이 품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모욕과 혹은 무시, 그리고 이제 모욕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품이 있는 사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깨닫게 해주는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인정과 돌봄이 왜 중요하냐? 정의의 문제는 공정하고 정당한 원칙을 제시하고 재화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배하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존엄성과 품위를 인정해주고 지켜주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고에 시달린 가족의 집단 자살. 제가 이거를 최근에도 이것 강의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집단 자살, 뭐 가족 자살 이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게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고에 시달린 가족이 무슨 뭐 동반 자살했다 이런 뉴스들이 옛날도 계속 나오는데 이게요. 우리 사회가요. 이런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족들을 보호해주고 부양해주는 정책이나 시스템이 다 있어요. 예, 심지어는 최소 수혜자에게 주는 혜택이 많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게 제도가 없는 게 아닌데. 제도가 없으면 그렇다고 하는데 제도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최소 수혜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복지, 선택복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을 때 요즘 많이 하는 담론 중에 하나인데요. 재화나 분배 혹은 정책이나 시스템이 아무리 공정하게 잘 다뤄졌다고 해도요. 무시와 배제의 시선이 존재하면요. 이게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제가 썼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무료급식 수혜자는요.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을요. 증명해야 돼요. 이게 모욕감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족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겪어야 할 수치심을 해결해주지 않으면요. 이 비참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요. 뭐 저도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상위 계층에게 그 방과후 학교에 혜택을 주는 어떤 제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가서 제 수입을 공개해야 돼요. 그 학교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시와 모욕하고 배제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사회적 그 갈등 구조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 정의의 담론이라는 것이 단순히 제도나 시스템으로 보완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무료급식 논쟁도 많았죠. 무료급식을 고등학생 한창 예민한 애들이 중고등학교 학교에 가서 무료급식 받는다면 그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남들은 다 급식비 내고 먹는데 나는 무료급식을 받아. 그러면 전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은 거죠. 이 학생들이 그거를 못 견뎌요. 우리 사회가 만약에 보편복지라든가 무료급식 논쟁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했지만 인정 욕구가 정의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최근에 돌봄과 인정 그리고 정체성과 관련돼서 다시 중요해지고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페미니즘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요. 뭐 분배 정치에서 인정의 정치로 그래서 배려의 정치로 나가자 얘기가 있고요.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욕구는 다름 아닌 타자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정의는 공정한 분배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품위를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의 문제고 어떻게 이들의 수치심을 제거해 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인간은 원자적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념 체계와 연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세워나간다. 네. 따라서 인간이 지닌 존엄성과 품위에는 전통적인 가치나 신념 그리고 종교적 열정까지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품위 있는 사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사비 마갈리스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그 정치철학자인데요. 이 사람도 이제 종교가 갖고 있는 그 독특한 그 가치관과 신념 체계를 우리 사회가 끌어안고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도 정의는 작동할 수 없다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초창기에 강의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이 공론장에 뛰어들 때 종교적인 목소리가 롤스처럼 대화를 중단시키는 어떤 역할을 하냐. 혹은 공동체주의자의 말한 것처럼 아니다. 오히려 내 정체성과 종교적 신념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대화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느냐. 이게 논쟁이 있고 제가 여기서 이제 Religion in the Public Square라고 하는 것은 로버트 아우디와 니콜라스 월터스토프가 이 논쟁을 갖고 논쟁한 거예요. 로버트 아우디는 이제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종교는 공론장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주의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종교 역할이 따로 있다라고 한 거고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자유주의를 인정하되 그 자유주의 안에서도 충분히 종교가 들어가야만 그것이 더 공정한 자유주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논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책 Religious Voice in the Public Place도 역시 그 제목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 논쟁을 다루고 있어요.
세 번째 폴 바이트만 같은 경우는 그 롤스의 이론을 그 종교와 연결해서 짓는 가장 최근의 논의책입니다. 제가 뭐 이 책들을 다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제가 읽어봤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책은 가일적 보지 못했어요. 이런 논의들이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논지고 굉장히 중요한 논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고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숙제로 저도 이제 갖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부인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지금 얘기한 게 이제 미국 영미권에서 공론정과 종교의 관계, 최근 정치 철학의 논쟁이고 제가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할 거는 유럽과 독일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와 이제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최근 포스트 모던 사상가들이나 좌파 정치 철학자들이 메시아니즘이라든가 사도 바울이라든가 어떤 정치 신학에 대한 논쟁을 많이 한 걸 봤을 거예요. 네, 이거는 오랜 역사가 있는데 사실 뭐 여기 알랭 바디우라고 하는 아주 무신론자 사회주의 철학자거든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분도 사도 바울이라는 책을 썼어요. 신기하게도 이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사도 바울의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철학을 재구성하고요. 야콥 타우베스라는 학자는 이제 칼 슈미트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를 통해서 바울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고 그 바울의 정치신학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바울의 정치적 종말론, 바디우, 아감벤, 지젝, 센트너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오늘날 현대 정치 철학자들, 현대 사상가,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을 이 사람들 다 그 예수하고 종교를 언급을 하거든요. 아감벤도 그렇고 지젝도 그렇고 희한하죠. 이런 무신론자 철학자들이 왜 다시 최근에 진짜 종교의 귀환이라고 할 만큼 유대교, 기독교 전통에서 자신의 정치적 사유를 끄집어내는 이게 하나의 유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유럽 좌파 사상 연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이런 쪽을 연구를 많이 하고 국내에는 김성민 선생님이 쓴 바울과 현대철학이라는 책, 이런 책이 이런 철학자들 논의를 좀 정리한 책, 쉽게 정리한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강의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 신학이라고 하는 역사를 제가 설명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 작년인가에 저 에라스무스에서 정치 신학만 한 8주 동안 스터디한 적이 있어요.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서 굉장히 길게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오늘 지금 나머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너무 아쉽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더도 공부할 겸 하고 싶긴 한데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예. 정치신학의 아주 그냥 압축판 강의만 할게요. 예. 정치신학이란 말은요. 처음에 쓴 사람은 칼 슈미트입니다. 근데 이 칼 슈미트가 1888년부터 1985년까지 살았고요. 이 정치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1922년인가? 그때 나온 책이에요.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그 강의록 3장, 4장,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아주 짧아요. 그리고 이 책도 되게 얇아요. 근데 내용은 신학이 한마디도 안 들어가고 이건 정치학 책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어떤 헌법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거든요. 칼 슈미트가. 근데 이 책이 그 정치신학이라는 첫 번째 책이고 칼 슈미트로부터 정치신학이라는 말이 나왔고 칼 슈미트가 정치신학을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칼 슈미트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이란 건 뭐냐면은 소위 나치 정당 히틀러를 만들어낸 독일의 공법이에요. 그리고 나치에 협력한 법학자예요. 정치학자예요. 칼 슈미트는 아주 오랜 그 가톨릭 신자거든요. 그리고 가톨릭 신학이 굉장한 세례를 많이 받고 그 입장에서 이제 독재 정치를 옹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치 신학이란 것은 정부나 국가에 저항하고 국가 이데올로기에 저항한 신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정치 신학은 칼 슈미트의 정치 신학을 비판한 1960년대에 나온 새로운 정치 신학. 그래서 뉴 폴리티컬 테올로지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몰트만, 죄레, 메찌의 신학을 우리가 정치 신학을 알고 있잖아요. 그 정치 신학은 새로운 정치 신학이라고 해요. 뭐 네오 폴리티컬 테올로지라고 하기도 하고 뉴 폴리티컬 테올로지. 근데 이 그 신학자들이 그 정치 신학을 한 거는 이 칼 슈미트의 정치 신학을 비판하면서 나온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치 신학이고 신학계에서는. 근데 이전에 정치 신학을 먼저 한 사람은 칼 슈미트죠. 근데 칼 슈미트는 이제 독일 나치 히틀러를 옹호한 어떤 그리고 그 사상적 기반을 낸 정치 신학자 완전 이제 그러니까 독재를 옹호한
그리고 이제 국가 주권을 강력하게 옹호한 정치 신학이기 때문에 이 독일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이제 칼슘부터 욕을 먹고 역사에서 잠적하죠. 그죠? 불명예스러운 거죠. 스스로도 그렇고 역사적 평가도 그렇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칼 슈미트가 그렇게 이제 나치에 부역한 학자로서 불명예스럽게 역사로 사라졌는데 그리고 1960년대 새로운 정치신학이 나왔죠. 그런데 다시 최근에 아까 얘기했던 아감벤, 지젝, 베냐민, 데리다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시 칼 슈미트를 소환해서 또 다시 정치신학의 르네상스를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독재 정권을 옹호했던 그 불명예스러운 칼슘들을 왜 다시 소환할까?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네. 그거는 바로 이제 그 정치 신학이 갖고 있는 칼슘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오늘날 새로운 방식으로 전유하는 거죠. 이거는 뭐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막 설명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건데 이 내용을 그냥 간단히 읽어볼게요. 예. 예를 들어서 막스 베버가 근대 세계 탈주술을 통해서 신앙의 영역을 공적인 영역에 쫓아냈죠. 그래서 사실과 가치, 신앙과 이성은 분리되고 신앙과 종교는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야 되고 공적인 영역은 사실의 영역, 이성의 영역이 돼버리죠. 합리성의 영역이 돼버리죠. 그래서 서로 이제 분리시키는 것이 이제 근대화의 출발이죠. 근데 이 근대화의 출현을 칼 쉼트는 너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근대성. 사실 이렇지 않고 이 근대 이후에도 세속적인 영역, 그리고 주권의 영역, 그리고 정치의 영역에도 이미 모든 개념들이 신학이 내재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방식을 쓰냐면 세속화된 근대화 이후에도 근대 그 주권, 그 정치학이라는 법학의 모든 개념들에는 신학의 잔재, 신학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걸 깔끔하게 분리가 안 된다라고 밝힌 게 칼 슈미트. 그래서 칼 슈미트는 기본적으로 근대 세계의 모든 개념은 다 신학적인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새롭게 이제 엮어서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근대가 분리해내는 이 공사 구분을 새롭게 엮어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근대가 만들어낸 정치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우리의 사법 권력 이것들도 어떤 신학과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칼 슈미트는 받고 오늘날 좌파 유럽의 정치 신학자들도 최근에 어떤 민주주의, 의회주의 이런 것들 속에서도 사실 굉장히 세속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굉장히 신학적 개념이 담겨 있다. 그럼 그 신학이란 게 뭐냐? 이거는 이제 조금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는 거죠. 이제 슈미트 같은 경우는 현대 민주주의, 의회주의란 건 뭐예요? 이런 국민들 대표가 나와서 함께 합의하고 지금까지 말했던 공적 이성이에요. 사람들이 합리적 토론과 합의와 컨센서스와 의견 조율을 통해서 함께 결론을 도출하는 거. 그쵸? 제가 공공신학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그거. 이게 사실은 근대적 이성이 만들어낸 거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의제를 만들고 합리적인 사회가 될 줄 알았는데 과연 그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회는 굉장히 무력하고 실제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 칼슘미트는 독특하게도 그러니까 의회주의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열망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옳지 못하다. 오히려 주권자가 필요하고 독재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적 결단을 내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 주권자가 정치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얘기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 맥락은 이 의회주의의 핵심은 뭐예요?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 지루하고 긴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칼 슈미트가 보기에는 정치의 핵심은 결정이에요. 지금 이 결정을 내리냐 마느냐가 중요한데 의회주의는 그 결정을 계속 유보시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의 합의라는 것은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아무리 다수결 한다고 해도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게 그 과정이 중요하다 했는데 칼 슈미트는 그게 정치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핵심은 결정이고 결단을 내릴 주권자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이제 주권이에요. 그리고 그 주권은 예외 상황이라고 여기서 말하는데 그 예외 상태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헌법에서 이제 그걸 뭐라고 해요? 시의 법권. 그러니까 헌법을 정지시키는 그 권한. 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주권자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주권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법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법을 창조하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그 유신 헌법 때 전두환이 그 헌법을 딱 정지시켜서 그걸 뭐라고 하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근데 그걸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고 이게 독일 헌법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의 주권 책임자가 지금 이 헌법을 중지시키고 그 예외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법을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그 취해법권이 되는 그 상황을 만들 수 있게 헌법 자체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되게 역설적이죠. 헌법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헌법을 명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창조자적이고 이런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뭐 법실증주의 이런 거 비판하면서 여전히 이제 이런 신학적인 개념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계엄령 맞습니다. 제가 감사해요.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예.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슈미트가 얘기하는 거는 주권, 뭐 결정, 예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근대 그 헌법 체계가 만든 것 같지만 이거 다 신학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밝히는 것. 네, 이것이 이제 슈미트가 했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지금 다시 칼 슈미트가 현대 철학자한테 주목을 받고 있냐? 이 민주주의나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 근대라든가 서구의 아주 편만한 보편적인 정치 시스템인데 이거에 대한 회의가 자꾸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주의나 근대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이제 공론장에서 종교를 배제했고 합리적인 이성으로만 우리 사회가 돌아간다고 했던 그 착각들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립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이성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종교적인 열망이라든가 신학적 개념이라든가 사람들이 엄청난 그 에스피레이션, 열망과 파토스가 작동하는 것이다. 굉장히 신학적인 것이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이제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칼 슈미트가 자유주의라든가 의회주의 비판하는 거 보면 되게 날카로운데요. 정치 신학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유주의는 모든 정치 문제를 일일이 토론하여 협상 자료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이상학적 진리까지도 토론으로 해소하려고 한다. 그 본질은 다음과 같은 기대를 갖고 하는 협상이면 어정쩡합니다. 즉 결정적 대결, 피비린내 나는 결전을 의회의 토론으로 바꿀 수 있고 영원한 대화를 통해 영원히 유보 상태에 머물 수 있다는 기대 말이다. 자유주의는 이런 기대를 하면서 수다를 누려낸다. 그러니까 그 칼 슈미트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치의 핵심은 지금 내가 결단을 내리는 그 순간이 중요한데 이 결단이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계속 유보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정치의 핵심이 뭐예요? 정치의 핵심.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뭐 정책도 내놓고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치가들한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예요? 온유함? 인자함? 포용력? 근데 사실은요, 결단력이거든요. 지금 내가 여기를 합당하냐 마냐, 이 정책을 내가 지금 선포하냐 마냐, 그 결정의 시기예요. 결단.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그 난민들 많이 나오는데 어딨죠? 거기에 지금 그 미군들을 엄청나게 거기서 이제 탈레반이 막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전쟁을 선포하는 그 결단.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쟁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이 결단을 할 주권자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거를 의회 논쟁에 붙여가지고 사람들 시민 참여를 통해 가지고 하는 사이에 이거는 결단의 순간이 계속 늦춰지는 거거든요. 정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점점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그 결정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정치의 핵심은 결정이더라. 그리고 누가 언제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슈미트는 이런 공적 토론이 진리에 이를 수 있다거나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진리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은 진리를 계속해서 의견 교환이라는 끝나지 않는 미를 유보시킬 뿐이죠. 그는 이렇게 실현되지 않을 희망을 옹호하고 정치적 삶의 실제를 무시하는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근대성과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반정치적이다. 왜냐하면 결단을
계속 유보시키니까. 정치적인 것은 예외 상태를 결정하고 적과 친구를 결정하는 주체의 판단으로부터 시작된다. 주권의 결정이 궁극적 권위며 법에 기초된다. 자, 이게 이제 칼슘 밑의 논쟁인데 이게 이제 오늘날 민주주의의 피로감을 느낀 사람들이 혹은 의회주의 피로감 느낀 사람들이 다시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정치 철학자들이 이제 칼슘 밑에 다시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예, 되는 거죠. 그리고 후기 세속사에서 이게 더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자유주의가 집단적 정책성보다 개인의 자유의 우선권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큰 오산이었다는 거죠. 공동체와 특정 집단의 윤리적 가치에 근거해서 공론을 만들면 불일치만 나온다는 이유로 다양한 인정 욕구와 삶의 형식을 배제한 결과 오히려 사람들은 참여와 열정을 상실하고 말았다. 한마디로 적이 없는 민주주의를 만든 것이다. 근데 이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 공론장에 나와서 그러니까 갈등이라든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자유민주주의 공론장의 핵심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합의예요. 합의. 컨센서스예요. 민주주의 핵심이에요. 정치 소위 이제 정치를 잘한다. 우리 속된 말로 정치적인 계산, 셈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패를 하나 주고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죠. 그건 타협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는 건 타협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패를 내놓냐, 양보하느냐, 한 발 뒤로 물러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걸 합의를 이끌어가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칼 슈미트 같은 이런 그 새로운 정치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합의가 사실은 정치의 핵심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합의는 정치의 핵심이 아니고 오히려 갈등과 결정을 증폭시켜서 우리 사회의 수많은 그 욕구와 어떤 삶의 형식들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그 논쟁적인 공론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정치의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정치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과정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사람들이 환멸을 느끼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너무 그 욕구와 어떤 대쪽 같은 사람, 뭐 혹은 뭐 타협 없는 사람 그런 것 때문에 환멸을 느낀다기보다는 오히려 반대거든요. 타협이 많은 공론장을 볼 때 환멸을 느끼지 않으세요? 뭔가 내 강력한 어떤 의지를 대표할 사람이 아주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타협을 너무 많이 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치적 열망이 떨어지는 거야.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오히려 사람들은 참여와 열정을 정치 공론장 빼게 돼요. 합의만 계속하면. 이게 이제 정치의 아주 다이나믹한 요소죠. 예. 제가 글을 너무 많이 썼네요. 좀 읽어볼게요. 공론장은 예외 상태와 주체의 결단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신학적 상상력과 초월적 개입 혹은 내재적 초월을 허용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근대 국가는 신을 세계 속으로 끌어들여 개인 속에 내재하는 인권이라든가 보편적 이성으로 대체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근대 사회에서는 인권, 뭐 이성 이런 것들이 신의 역할을 다 대체해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상상력이라든가 개입 이런 것들이 들어설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칼슘때 가장 이제 비판하는 거는 어떤 주권자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법실증주의. 그걸 이제 가장 비판을 많이 했죠. 하지만 슈미트는 정치와 신학 사이에는 형식적인 유사성이 있고 실제로 법이 작동하는 방식에는 폭력, 뭐 결단, 도약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성과 합리성의 토대 위에 세워진 세속적 공동장에 실제로는 신학적 개념이 보이지 않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폭로한 것이고 동시에 현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통해서는 정치 본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고 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정치 신학이 이제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세속사회가 직면한 딜레마, 아까 제가 후기 세속사회 얘기했죠. 그래서 뭐 성스러운 것과 정치적인 것의 관계를 엮어내서 설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서구에서 제시한 공론장은 단순한 연합과 합의만을 내세우는 공론장, 근대적 합리성만을 소통의 방식으로 제시한 되게 폐쇄적인 공론장, 서로의 차이를 숨긴 채 공허하고 형식적인 평등만 추구하는 공론장. 이게 이제 근대 서구 공론장에 대한 비판이죠. 네. 하지만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제한과 제약이 없는 대화, 새로운 형태의 소통과 대화가 가능한 공간, 단순한 재화의 분배뿐만 아니라 문화와 감정과 지위가 인정받는 공론장, 그리고 종교가
종교적 열망이 투여돼서 다시 새로운 상상력 그리고 새로운 어떤 세계에 대한 열망이 뿜어져 나오는 공론장 이런 것들을 이제 꿈꾸고 있는 거죠. 네. 무엇보다 종교는 사회적 상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원천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요. 뭐 소위 교회를 종말론적 비전을 선취하는 공동체로서 기존의 통치 체제와 가치를 전복시킬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다. 이거는 사실 이제 급진 정통주의자들이라든가 공동체주의자들 하우아스 선생님이 많이 얘기하는데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굉장히 급진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은 불가능한데 종말 때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을 지금 여기서 실현을 있는 그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타협하지 않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갈 때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근대적 세속의 공론장을 비판하는 급진적인 정치 철학자들과 만나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밀뱅크하고 지적이 함께 쓴 Theology and the Public, Theology and the Political 이란 책인데 사실 그래서 밀뱅크는 급진 정통주의의 수장이고 지잭은 이제 세속적인 무신론자 정치 철학자인데 같이 대화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신학적 상상력이 굉장히 만나는 지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공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공론장의 경계를 계속 확장시켜서 급진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공론장에서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기존의 틀과 형식을 흔드는 것.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지금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퍼블릭 스페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카운터 퍼블릭이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공론장이 굉장히 평등하고 자유롭고 비판적인 공론장이 하버마스와 롤스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심지어는 이 기존의 합리성과 이성이 지배하는 공론장을 더 깨부시려고 하는 카운터 퍼블릭이 있다는 거고 그 카운터 퍼블릭자들은 공론장의 테두리를 이제 계속 깨트리는 방식, 확장시키는 방식. 근데 거기에 이제 종교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약간 있지만 칼 슈미트 같은 경우에 이제 독재 정치, 주권자를 얘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뜨악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좀 이제 신학자들이 다 새롭게 논의하는 과정 중에 있고. 하지만 페미니스트라든가 급진 정통주의자들 혹은 급진 레디컬 데모크라시 급진 민주주의 하는 사람들이 지금 신학자들과 대화하는 어떤 되게 정치 신학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공신학은 그 경계선을 사유하고 고민하면서 지속적인 신학적 상상을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때 환대에 대한 예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의 공론장에서 난민을 받아들이냐 마냐 지금 뭐 충청도에 가 있는 뭐 300명 되는 그 난민을 그게 우리 사회의 어떤 중요한 공론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신학이나 교회가 이걸 굉장히 급진적으로 우리 사회 공론을 흔들 수 있는 역할이 예를 들어서 난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국가의 어떤 난민 정책을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로서 확장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소위 우리 사회의 급진적인 민주주의자들 그리고 정치학자들과 신학이 함께 연대해서 할 수 있는 작업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해하셨어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톰 라이트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영국의 출입국 사무소에서 난민들이 들어올 때 출입국 심사 그 보안 요원들이 들어가기 전에 교회가 먼저 그들을 낚아채가지고 교회에 안전하게 보호하는 이게 이제 어떤 무슨 신현의 공동체처럼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시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지점들이 교회나 신학자들이 하시는 되게 이제 급진적인 정치적 행동이면서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뿜어낼 수 있는 굉장히 신학적인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뭐 사실 이런 예화를 딱히 뭐 들 게 뭐 많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것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이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어떻게 흔드느냐는 외부인들 저는 이제 그 경계가 항상 인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타자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그 타자의 경계를 신학이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환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게 지역교회에서 가능하냐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가 한다 만다 이런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적어도 한국 기독교가 신학적인 목소리로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학자들이라든가 신학적인 목소리 담론으로서는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혹은 뭐 공론장의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급진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은 사실 여기서 말하는 공론장을 흔드는 그런 급진주의자들과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 뭐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